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60번까지 이제 교육이 끝났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61번부터 해가지고 70번, 뭐 잘하면 이제 75번까지도 한번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똑같이 그때는 한 100문제 이상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 200문제인데 그때 한 6주인가 하니까 한 200문제는 되더라고요. 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만 딱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토요일날 강의를 하니까 일요일날 딱 끝나고 나서 아침부터 해가지고 그때 한 4주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토요일날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복습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상황을 보고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연구반을 진행을 하면서 관연도 문제를 어느 정도 몇 회부터 지금 뭐 거꾸로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104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104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회분을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은 뭐 60 몇 회, 한 65회부터 해가지고 몇 개는 좀 건너뛰면서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하게 되면 65회부터 하고 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하셔도 되니까 교재로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 찾아서 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나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힘드니까 그런 문제들만 따로 모아서 마지막에 200문제 할 때 최신 경향의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드리면 지장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 홈페이지에 이제 101회하고 102회 때 동영상 강의했던 것들은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그러면 104회 것도 동영상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얻어가지고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이제 방향을 한번 잡으시면 됩니다. 공부를 할 때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고 공부는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할 테니까 그걸 보시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언제든지 학원에 나와서 청강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언제까지 이 강의를 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도 제 능력이 닿는 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면서 제가 배우는 역할이기 때문에 남을 가르친다는 거는 자기 개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보고 노력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배움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안내해 주시고 그거를 좀 더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좀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61번부터 해가지고 뭐 70번에서 75번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61번이 전압변동률 구하는 거고 62번 중성점 접지 방식에 따라서 항목별로 영역을 표를 작성하셔. 중성점 접지 방식 딱 나오면은 키워드가 딱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성점 접지 방식이 몇 가지가 있죠?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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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패턴. 예.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처음에 몇 가지가 있죠? 그러면 네 가지가 바로 나와야죠. 또 뭐 물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는 중성점, 직접 접지 해가지고 이제 뭐 유효 접지가 아니든 비유효 접지든 이렇게 나눠지지만 사실 접지가 돼 있느냐? 그러면 접지가 돼 있다. 안 돼 있느냐? 그래서 비접지냐, 직접 접지냐 나눠지는데 직접 접지에서 저항 접지가 돼 있느냐, 소리액서 접지가 돼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각각의 장단점을 지금 항목별로 영향을 표로 작성하셔. 그럼 이제 그것들 비교를 하라는 얘기죠. 그 네 가지 접지 방식에서 영향들이 일어나는 걸 비교하는데 그 영향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키워드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절과 복원 통지해가지고 절연 레벨, 뭐 과도 안정도, 그 다음에 뭐 보호협조, 뭐 그 다음에 건전상의 전이 상승, 뭐 통신선의 유도장애, 뭐 지락존리 해가지고 건절가보 통지 이렇게도 외우고 뭐 여러 가지 절가복원 통지도 외우고 저는 이제 건절가보 통지로도 외웠거든요. 건전상의 전원 상승.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62번을 보시면은 62번 중성점 접지 방식 가지고 그림을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놨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네요. 이렇게 각각 장단점. 근데 이제 비교를 할 때 뭐라고요? 건절가보 통지. 건절가보 통지. 저는 이렇게 외웠다고요, 딱. 아까 절가복원 통지라고도 외웠는데, 건절가본 통지로 외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책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건전상의 전화 상승, 그리고 절은 레벨 경감,
과도한 정도, 보호계적인 동작, 통신선 유도장애, 지락전류. 이게 딱 보시면 일단은 맨 끝에 있는 지락전류로 인해서 전부 다 생기는 겁니다. 맨 밑에. 제가 중요한 건 맨 뒤쪽으로 모은다고 그러죠. 지락전류가 먼저 이제 직접 접지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비접지를 이쪽 끝으로 가져가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을, 비접지 부분을 이쪽 끝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딱 보기가 좋다는 얘기죠. 왜? 아니면 여기가 최대 아니면은 최소니까. 아니면 비접지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직접 접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요 두 개는 그거의 가운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보시면은 먼저 직접 접지로 보는 게 나으니까. 직접 접지 때는 지락전류가 최고죠. 최고면 통신선의 유도장애도 최고입니다. 보호계적인 동작도 최고로 빨리 동작합니다. 그러면 과도한 정도는 안 좋다는 얘기죠. 그 저런 레벨 경감은 경감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지락사고 시의 건전상의 선압은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딱 보시면 반으로 딱 쪼개지죠. 이렇게. 예? 요 세 개는 높고 요 세 개는 낮다. 개념적으로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낮다라는 게 저런 레벨 경감도 낮은 겁니다. 지금 저런 레벨 경감을 시킬 수 있냐? 낮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거고요. 지락사고 시의 건전상의 전압성 수는 낮냐? 낮다. 과도한 정도는 좋냐 나쁘냐? 낮다. 나머지 세 개는 높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예? 비접지는 반대죠. 반대니까. 이게 최대면은 이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유도장애도 작죠. 보호계적인 동작도 잘 안 됩니다. 전류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게 사고 전류가 작으니까 과도한 정도는 크죠. 그럼 저런 레벨 경감 안 됩니다. 지락사고의 건전상에서는 큽니다. 이렇게 이 두 개 그냥 애워졌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고정 접지는 딱 중간입니다. 딱 중간. 다 중간이라고 그러죠, 제가. 여기 중간. 지락전류 중간은 이제 애매하죠. 통신선도 애매하죠, 중간. 보호계적인 동작은 이 시스템을 거기에 맞게끔 꾸미기 때문에 확실하게 동작합니다. 가장 확실히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동작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거나 그렇진 않고. 근데 과도한 정도 상태에서는 뭡니까? 확실하게 이게 전류가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거든요. 보통 고저항 접지는 100A 정도로 하기 때문에 직접 접지는 1000A 뭐 이렇게 흐르는데 비접지는 0.38A 흐르죠. 고저항 접지는 100A 정도 흐르니까 비접지에 가까운 겁니다. 비접지에 가까운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과도한 정도는 크게 되는 거죠. 비접지에 가깝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비접지에 가까운 내용이 여기 나온다고요, 이렇게. 예? 비접지에 가깝게 나오죠? 크다, 불가능, 크다. 똑같은 겁니다. 비접지에 가깝게. 다 내용들이 비접지에 가깝게 나오는데 여기 부분만 틀려지는 거죠. 가운데를 딱 쪼갰을 때. 그러면 이제 소렉터를 보면 소렉터는 지락전류가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지락전류 통신선 유도장애도 최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보호계적인 동작은 힘듭니다. 얘가 커졌다 줄어졌다 커졌다 줄어졌다 막 마음대로 막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능한 거죠. 과도한 정도 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전류가 작기 때문에 과도한 정도 상에서는 큰 겁니다. 근데 저런 레벨 경감은 또 안 됩니다. 왜? 이거 중간이니까. 그리고 요거 소렉터 접지는 약간 크다. 요 밑에서부터 딱 해가지고 올라와서 보시면은 어떤 거는 이 밑에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하죠? 형태가. 근데 위에 부분만 약간 틀려지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딱 하나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그냥 다 가는 겁니다. 건절가부 통지만 알고 계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특성, 직접 접지만 알고 계시면은 그걸 가지고 비접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고저항 접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소렉터 접지를 유추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63번은 철탑 설계가죠. 철탑의 종류를 강도상 분리하죠. 철탑의 종류가 뭐였죠? 예? 철탑하게 되면은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세 글자 먼저 인형이나 뭐 이렇게 예쁘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하죠? 성형시킨다고 그러죠? 철탑도 보시면 철탑에 분류를 할 때 성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 성형사를 외우시라고요. 성형사. 여기서 지금 보시면 철탑의 설계 시 설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철탑의 종류를 강도상으로 분류하죠. 강도상으로. 성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 그리고 강도상. 이렇게 또 나누는, 강도는 이제 세다. A형, 뭐 B형, C형, 뭐 이렇게. 예? 사용 목적은 또 틀려지죠. 강도하고. 그럼 먼저 한번 보시면은, 63번. 분류를 할 때 여러 가지로 같이 한번 분류를 해 보셔야 되니까. 기본서에 의한 분류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철탑은, 설계 과정은 어떻게 되냐. 요거는 지금
설계 기준을 보고 쓴 겁니다. 그래서 철탑을 설계할 때 하는데 강도상은 표준 철탑, 그리고 각도 철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수 철탑, 강도상으로는 직각 인내, 직각 인내 이렇게 여기서인데 직각 A형, B형, 그 다음에 C형, D형, E형 해가지고 직선 철탑, 각도 철탑, 인류 철탑, 내장 철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각 언내 네, 직각 언내 이렇게 해가지고 내장 철탑이 명칭이 변경됐다고 그랬죠. 이렇게 직각 언내, 직각 인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디맨드 업셋을 주지 않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철탑의 설계 과정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렵죠. 수평 하중 경관이 뭐고 수직 하중 경관이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연도 문제에 있었거든요. 10점짜리로. 그건 이제 송변역 기술 용어 해설집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강도상으로 표준 철탑, 특수 철탑인데 여기 직선 철탑, 각도 철탑, 보강 철탑, 인류 철탑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 말고 이제 따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철탑은 형식, 형상. 아까 성형사라고 제가 얘기했죠. 철탑에는 철근, 목주, 콘크리트주, 철주, 철탑이 있다. 가공선의 지지 성물에는. 근데 형태상으로 보시면은 방형, 사방문우회 해가지고 MC 철탑 이렇게 사방문우회 해가지고 이거 외워주시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성질상도 사각형, 방형, 문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돼 있었고요. 성형, 형태상, 사용목적상. 예. 그 다음에 이제 표준경관, 장경관 해가지고, 장경관은 표준경관에 250m를 더한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게 영은 경관에 따른 부분. 직각, 인내 해가지고, A형, 그 다음 B형, C형, D형, 그 다음에 요거는 E형. 내장 철탑은 E형.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수철탑이 있고요. 재료에 따른 부분은요. 산형, 광관, MC 철탑, 관형 철탑 이렇게도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서에 있는 거는 성형사로 해가지고 직각 인내 이렇게 나왔던 거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옥류 아닌가요? 옥류 철탑에다가 30도 이상 치면 직각 언내 억류 철탑이라고도 또 있는데 여기서 인류 부분이 잡아지는 거고 옛날에 억류 철탑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서는 분류를 할 때 직선 철탑, 각도 철탑, 인류 철탑, 그 다음에 내장 철탑. 여기 보시면 이 인류 철탑이 억류 철탑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옛날에 당겨서 억류한다는 게 당긴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그냥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이 인류 철탑으로 이름이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 직각, 내장 철탑, 인류 철탑 해가지고 D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데드엔드 끝에서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TC, S자를 첨가하고 표준 철탑, 특수 철탑 해가지고 스페셜 타워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조금 더 봐주시면 되고요. 64번을 보시면은 초전도 계통, SMES 같은 것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초전도 퀸치 현상 나오고요. 그림 나와있고, 그거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딱 세 가지.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퀸치입니다. 완전 반자성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초전도 케이블에서 응용을 할 수가 있고, 초전도 변압기에 응용을 할 수가 있고, 초전도 모터, 그 다음 초전도 자기 에너지 저장 장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 SMES, 초전도 자기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온다 그러면 초전도 한류기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MHD 발전 같은 경우는 좀 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초전도 자기 에너지 저장 장치의 그림들 같은 걸 그려주시면 됩니다. 초전도의 온도가 몇 도냐? 그러면 마이너스 273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초전도의 이제 온도 부분에 따라서 T가 몇 도일 K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등점이. 4K가 마이너스 269니까 여기다 4를 더하면은 273도죠. 273도가 0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77에 더하면은 196에다 77 더하면 263도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아니, 273도가 되죠. 273도. 죄송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74도, 273도 이렇게 좀 내용들이 좀 틀려지고요. 여기 보시면 초전도 한류기, 초전도 변압기도 나왔고, 초전도 한류기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그래서 슈퍼컨덕터 내용들을 이렇게 응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초전도에서 썼던 내용들. 이 정도로 보고요. 고압전동기는 빼고, 코로나 현상. 송전 특성가 이제 그러니까 선로정사 코로나 해가지고 송배전공학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뭐죠? 기중에 공기가 저렴해야 되면서 열이 빛과 소리가 네, 맞습니다.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되어 엷은 빛이나 소리를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 발생 원인이 뭐냐 이거죠. 하얀 전이 되는데 예? 그림을 그려가지고 파일극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애는? 저희는 피터맨 예, 그거는 이제 서울 공과에서 얘기했던 코피도맨. 제가 얘기했던 건 소손부 소유진이라고 했죠. 예, 소음, 손실, 부식, 그 다음에 소리액터, 이계통 경과하고 소유, 유도장애, 그 다음에 진동,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요. 그럼 방지 대책은? 저희는 또 매끄러운 교체 이런 건데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제가 얘기했던 거. 복표가 이하반. 복부 이하반. 예.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 저도 외우다 보니까, 왜 복도체를 쓰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가공 지선을 쓰고, 그 다음에 복표가 이격거리를 하고 악싱하고 뭐 반도체 이약을 쓰고, 이렇게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부분 다 이런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시험 문제가 안 나와서 예. 프리커가 이런 예.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66번은. 66번 코로나, 요게 현상. 코로나는 전선 표면 주위의 공기 절연성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낮은 소리나 엷은 빛을 내면서 방전하게 되는 현상으로 불꽃 방전의 전 단계다. 그게 나오고 이제 파일극한 전이 경도가 나와서 요 1cm에서 이게 벗어났을 때 파일극한 전이 경도를 넘어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코로나가 방전된다. 그래서 E0는 24.3, M0, M1, 델타 D, 로그 11m라는 R분의 D. M0가 뭐였죠? 문제는 매끄러운 거. 예, 표면 계수. M1은? 예? 날씨 예, 날씨 계수. 그 다음에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 상대 공기 밀도 표는 어떻게 설명하죠? 23 플러스 T분의 0.386B. 예. 273 플러스 T분의 0.386B. 이거는 알아주셔야지만 됩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D하고 이제 R이 있는데, 지름하고 반지름인데, 이 D가 이제, 지름이 커지고, 이격거리가 커지고, 반지름이 작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이 부분하고, 이 델타 D하고, 이 상관관계에서 복도체를 쓰게 되면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커진다.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커지지만 전체적으로 커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얀 전이 경도가 귤름만 있네요. DC하고 A시아 같이 있어야 되나? 하얀 전이 경도 전압 21kV 전압 30. 그걸 써줘야죠, 여기는. 아, 11kV 있구나. 네. 예. 써줬죠, 다. 교류는 21kV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직류가 30kV까지 쓸 수가 있으니까. 루트 300만큼 더 커지니까. 예, 그 부분이 다 써진 겁니다. 요 밑에다 써주든가 해야 되는데, 위에다 표시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발생 원인. 아까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장애, 소손부 소유진, 소음, 손실, 잡음, 그 다음 유도장애, 소리액터, 소능력저하, 전선의 부식 촉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오존 부분 나오는 거, 초산 나오는 거, 그림 그려주고, 전자유도 되고, 잡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손실 241 나누기 델타 F 플러스 25분의 뭐 D, 2D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제로의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와트 포, 킬로미터 포, 라임. 요거. 여기서 지금 10의 마이너스 5승은 생각이 나는데, 요게 잘 생각납니다. D 나누기 2D가 이게. F 플러스 25까지 생각이 납니다. 241, F 플러스 25. 이건 생각이 나는데, 요 루트 안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요 뒤에, 여기 부분이. 10의 5승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여기는 그냥 241, 25, 10의 5승은 되는데, 요게 숫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DD, 2, 2, 0.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부분은 좀 더 애워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림도 잘 그려놨네. 예. 거는 거의 학원거는 밑에 뒤에 그림 그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답안지를 다 보고 여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 쓰시면은 요런 답안지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왜냐면 시험을 일단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기가 쓴 게 과연 점수가 좋은 건지 이걸 보고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답안지를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런 답안지를 드릴 테니까 보고 한번 이런 것들은 여기다 좀 더 집어넣으면 적재적소에 넣으면 답안지가 더 윤택해집니다. 그러면서 답안지를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근데 답안지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걸 자기가 쓰고 난 상태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연도 문제 풀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시험 문제를 한번 30분 내서 1시간까지 1시간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30분도 제대로 안 쫓아오니까 30분씩 해가면서 이제 컴팩트하게 그때는 이제 뭐 총무님이 알아서 하신다든가 해가지고 볼 때는 1년 정도 된 사람은 할 수 있을 텐데 6개월 정도 사람은 몇 번 쓰려면 이해가 안 해요. 30분 쓰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그 30분을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이제 틀려집니다. 아니면은 그 연구에서 요 범위 내에서 보니까 이게 분배해 오세요. 그래도 안 씁니다. 아니 쓰실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쓰기가 힘들거든요. 쓰는 거는 진짜 듣는 거는 알 것 같은데 막상 쓰라 그러면은 귀찮거든요. 여기 지금 기본반 들으면서 연구반 오시는 분 몇 분이 있나 됩니까? 많이 안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듣는 것도 부담을 가시는데 쓰라 그러면 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끌어올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일단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실력이 팍 늡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몇 사람 그전에는 뭐 어영부영 하더니 갑자기 그분들을 갑자기 공부하면서 쓰시더니 실력이 팍 올라갑니다. 왜? 들은 게 많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쓰기 시작하면 본인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거 좀 하니까 된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레벨들이 빨리 올라갑니다. 그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붙이기 시작하는 게 본인들이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책에다도 뭐 이거 붙여놓고 뭐 저기서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이제 시작한 지 이제 1년 6개월 이제 2년 돼가거든요. 2년. 그분들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되는 거죠. 지금 막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복표가 이하 반응할 때 복도체 사용하고 여기 복도체 사용했을 때 요게 늘어나는 부분들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부분들 이런 거 표면 계속 쓰고 이격거리 증대하는 거 요거 써주시고 가성근구 계량 이 복표가 가성근구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을 아킹온이나 아킹링을 이용해서 전이분표를 균등하게 계산을 해주는 부분들 반도체 유약을 쓰는 부분 요 코로나 인계 전압을 산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외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다 갖다가 넣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다가. 근데 이런 것들을 보시기가 힘드니까 차근차근히 들어가는 거죠. 피레기 전격 전압이 뭐죠? 확률을 찾아갈 수 있는 상용주파. 그게 나와야 됩니다. 상용주파의 절연 전압이죠. 이게 상용주파수입니다. 이게 전격 전압이. 근데 이 전격 전압을 이게 옛날에 절연 전압이라고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제한 전압은 뭐죠? 남게 되는 전압. 피레기가 방전 시 피레기 단자 간에 남게 되는 전압. 이렇게 조금씩 아는데 조금씩만 더 추가하면. 그러니까 아는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쓰려면 안 써지지 않습니까? 정의는 거기까지만 정의만 나오면은 그 다음은 쉽습니다. 내가 이건 아는데. 그럼 이건 키워드 알고 그러면은 이제 10점짜리 답안지를 쓰시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해하는데 라인에 일어서고 투선에 대한 피해가 걸렸어요. 걸려있잖아요. 그리고 라인을 가져가도 올리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뇌 같은 경우는 가져가려면 순간적으로 방전되고 나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남게 되는 전압이라는 게 왜 강호? 그러니까 그 피레기 방전 시의 마지막에 끝에 남는 전압을 얘기해요. 그냥 돼지가 전압이 되니까. 그 남는 전압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방전할 때 마지막에 전압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까지 떨어진 전압이 그 높은 전압이 밑에까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전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행기 제한 전압이라는 게 그 밑에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 이상 되면 얘가 방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전할 때 거기까지 떨어뜨려지지만 안정한 거죠. 피해기 제한 전압이라는 게.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67번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서 다시 보면 또 틀려요. 박상수 피레기 전체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걸 보고 한번 보시면은 또 다른 것들을 보게. 피레기 특성 요소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특성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방전 캡이 있거든요. 캡에서 전압을 견뎌주고 있다가 전압이 어느 정도 되면 여기가 스파크가 튀면서 도전이 되면서 이 SIC 특성에 의해서 그 부분을 줄여주는 거죠. 근데 이 ZNO 특성하고 SIC 특성에서 갭이 있는 것들은 이 SIC 특성 자체가 안 좋죠. 그 산화기소는 ZNO는 처음엔 견뎌주는데 얘가 하나가 파괴되면 그때로 다 넘어가 버리니까 그때는 문제가 되고, 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얘는 하나 견뎌주는 특성인데 왜 얘가 안 좋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백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SIC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전압에 걸려도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조금씩. 그래서 누설 전류가 흐르는데 얘는 전압이 아주 높게 걸리기 전까지는 아예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특성이 더 좋은 거죠. 근데 어느 정도에서 파괴가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전류가 급격하게 흘러버리니까 안 좋을 수는 있죠. 피레기 정자는 그러면은 방전 전류에서 속류를 끊을 수 있는 최고의 사용 주파수의 교류 전압 시료값이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속류를 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전류가 흐를 수 있을 때 그거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러니까 피레기가 터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전압이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한 전압은 밑으로 떨어졌을 때고 전격 전압은 위에서 올라갔을 때, 피레기의 상용 주파수의 시료값이 걸렸을 때, 시료값이라는 건 계속 걸리는 거죠. RMS가 계속 걸렸을 때 얘가 터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전격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제한 전압은 순간적으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격 전압은 알파, 베타, VM인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접지계수를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여유계수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전압별로 전격 전압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 가지 방법이, 표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또 제한전압은 충격파 전압이 내습하여 피레기가 방전할 때 피레기 단자 간에 나타나는 충격전압. 그러면 그러니까 들어와서 나갔을 때 방전이 될 때 요때 걸리는 겁니다. 요 밑에까지 떨어뜨려 주는 거지. 얘가 떨어뜨려주고 그 부분이 피레기에 걸리는 겁니다. 피레기의 제한전압까지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라는 건 어차피 충격전압이 들어오면은 피레기 동작 중에 계속 걸리는 거죠. 거기까지 최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피레기는 제한전압. 그러니까 이거는 피레기가 동작할 때고, 아까 전격전압은 피레기가 동작하지 않고 항상 그 양쪽에 전압이 걸려있을 때 견디는 전압이고요. 얘는 피레기의 동작 중에 걸리는 부분이니까 얘가 내구성에 문제가 있죠. 이 제한전압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소자들이 이제 파괴가 되는 겁니다. 계속 걸리는 부분이니까. 평상시 때 걸리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걸려지는 부분이고, 이 제한전압이 넘어간다는 건 다른데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 제한전압 이상의 전압에 걸리게 되면 다른 기계가 견디지 못하니까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낮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피레기의 제한전압은 여기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생기는 단자 전압 강화 부분만큼 생긴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단자 전압 강화만큼. 얼마만큼 전압이 떨어지겠냐, 제한전압이. 그러면 제한전압이 250 kV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갖다 달면 되는 거죠. 저항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피레기 설치 장소는 어디에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이격거리에 따른 부분, 피레기 시설 위치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부분. 피레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레기 여기서는 하나지만 분명히 피레기 나옵니다. 이번에도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먼저도 피레기 나왔죠. 예. 그거는 근접거리.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피레기가 안 나오게 되면 이상전압 부분은 나오든 진행파가 나오든 하여튼 이상전압 쪽에서 뭐 상형주파 방전 개시전압이 나오든 아니면 개폐서지가 나오든 하여튼 피레기 쪽 이상전압 쪽에서 나옵니다. 뭔가. 근데 그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죠. 이제 전격전압, 뭐 제한전압 이렇게 물어보는 10점짜리 이런 걸 피레기 전격전압이라 안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절연전압이라고 물어봤던가, 아니면 충격 파괴전압, 뭐 절연 파괴전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바뀌어서 물어보는 거죠. 제한전압은 단자 간에 걸리는 단자전압의 파고가 최대 부분이 여기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압기 절연 공도는 피레기 제한전압에다 접지저항 전압 강화만큼 고려해서 이렇게 고려를 해줘야 된다. 피레기 방전 내량은 전류로 보는 거고요. 2카, 2.5카, 5카, 10카 이렇게 되어 있고, 피레기 설치 위치 해가지고 ET는 EA 플러스 V분의 ESL 이런 것들도 계산할 수가 있고, 유효 이격거리 85, 65, 45, 20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도체 굵기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고여유를 물을 수 있고 피력의 구비 조건, 재충상 방송 내 10점짜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피력의 강격 전압, 여기 전격 전압이 돼 있죠. 전격 전압이 상형주파 전압, 상형주파 파괴 전압이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그때? 상형주파 절연 전압이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상형주파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피레기의 상형주파 절연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게 전격 전압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상형주파 최대 허용 전압이네. 상형주파 최대 허용 전압을 설명하시오. 그럼 전격 전압이거든요. 시류치. 제한 전압. 이상 전압이 제한 전압 양단의 파고치로 표시한다. 이건 시류치거든요. 얘는 파괴치라는 얘기죠. 파고치. 충격 방정 개시 전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호 레벨, 단위 동작 생물, 접지 개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격 전압. 뭡니까? 상형주파 전압 최고 한도. 이건 틀린 겁니다. 전격인데 잘못 쓴 거고요. 예. 예. 전격 전압을 계산하는 방법이 알파, 베타, VM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에 의한 방법들이 있고요. 갭레스 피로기, 그 다음 갭 타입 피로기에 따라서 SIC 소자하고 ZNO 소자에 대한 특성. 상형주파 허용 단자 전압입니다. 죄송합니다. 상형주파 허용 단자 전압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상형주파 허용 단자 전압은 전격 전압을 얘기하고 상형주파수 고율의 최고 전압, 시류치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상형주파 허용 단자 전압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쭉 있으니까. 상형주파 방정 개시 전압, 충격 방정 개시 전압,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피레기를 쫙 공부해가지고 그 중에서 뭐가 나오니까. 예. 그리고 보시면은, 피레기 역할과 구비 조건. 역할이 뭐죠? 구비 역할? 예. 이상전압을 내시로 빠져서 기기를 보호. 예. 이상전압 내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레기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항상 뭔가에 있었을 때, 구비 조건은 뭐죠? 재충상 방송. 예. 재충상 방송. 예, 재충상 방송 내. 그 다음에. 구비 조건. 그걸 이제 풀어서 쓰면, 쟤는 뭡니까? 제한 전압이 낮을 것. 예. 충격 방정 개시 전압이 낮을 것. 예. 상형주파 개시 전압이 예. 풍류 차단 능력이 있을 것. 예. 내구성이 있을 것. 예. 내구성이 있을 것, 내구성이 클 것. 다. 그러니까 위에 두 개는 작을 것, 밑에 세 개는 클 것.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이게 되는 겁니다. 본인 입에서 나오면은 내일 피레기 구비 조건 나오면 10점짜리 씁니다. 재충상 방송 내 해가지고 그 안에다 내용들 쓰면서 조금 쓰면 10점짜리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이게. 방정 개시 전압이 뭐고 충격비가 뭐고. 충격비가 뭐였죠? 충격비는 충격 개시 전압 나눌 때 적격. 아니, 재충상 방송 내에서 충상을 나누면 그게 충격비라고요. 2번하고 3번을 나누면. 충격 방정 개시 전압이고 밑에는 뭡니까? 상형주파 파괴 전압. 상형주파 방정 개시 전압 분의 충격 방정 개시 전압이 충격비라고요. 예. 그 충격비는 낮을수록 좋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BIL 해가지고 옛날에 3.4kV BIL 2.2라는 게 이게 충격비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요. 비행기의 제한 전압 산출 방법. ET는 EA 플러스 2분의 1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예? ET는 EA는 ET 마이너스 2분의 1의 Z1 IA. 예? 왜? 예, V만큼이 떨어지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앞에 보셔야 되는 게 Z1 플러스 Z2분의 이 앞에가 있었죠. 예, 이 Z, 이 전압이니까 이 Z2분의 가로 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분의 1에 Z1 IA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절연협조음하고 경계성 860, 750, 650, 460 해가지고 1367, 1175, 1050, 690, 그 다음에 2610, 2250, 2050, 1380 이런 식으로. GIS가 뭐죠? GIS? 정밀적 화학적으로 우수한 각종 기기 내에 SF6 플러스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예. 컴팩트하고 정밀적 화학적 특성 우수한 거에서 컴팩트하게 예.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GIS 자 볼까요? 69번이었네. GIS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가스 인슐레이트 순식이었는데 가스 절연 대표 장치 안에
철제 용기에 차단기, 달러기 등을 넣고 SF6 가스를 충진 밀폐한 거. 이렇게. 요겁니다. 가스 절연 개폐장치는 철제 용기에 아까 가스 집어넣고 나머지 그러니까 차단기나 달러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GIS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SF6 가스의 물리화학적,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활용성, 어디에 쓰는지, 그 다음에 GIS 도해양 거죠. 도심지, 해안, 양수발전소,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데다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돼 있다. 문제점은 어떻게 돼 있고, 단점은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물리화학적 성질은 어떻게 돼 있고, 그게, 요걸 볼까요? 다양한 답안지를 보시면서 형태들을 보시고 좀 갖다 쓰시라는 얘기죠. GIS는 철제 용기에 모선 및 개폐 장치를 넣어서 이렇게 나왔다. 조금씩 말이 늘어지죠? 이렇게. 물리학적 성질, 전기적 성질, 그 다음 도해, 양고 해가지고 도심지 이런 부분에 쓰고 있고, 장점은 계획적인 축소, 환경조화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단조는, 제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네. GIS 부분에 키워드가 도해 양고, 유기주 안건고, 사단주고 유격으로 했는데, 유기주 안건고는 뭐냐면은 유지보수가 간단하고 기기 설치 면적가 축소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할 수가 있고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건설 공기를 단축할 수가 있고 고성능 고신뢰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단주고 유격으로 했던 거는 사고 발생 시 대오용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단은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조는 조기 복구라든가 임시 복구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력들에 대한 고급화가 요구되고 유관 점검이 곤란하고 액은 액화 방지 장치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단조고 유객 유기주 안건고 도해 안고 이런 식으로 애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GIS도 내용들을 애워가지고 써주셔야지만 써주시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GIS 제가 직접 했거든요. 네. 그걸 만들고 일본까지 가서 연습하고 봤는데 그렇게 조목조목 그렇게 쓰려면 저 뜻은 알아요. 근데 네. 좀 쓰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키워드를 그러니까 외워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키워드 알아도 안 써지는데. 안 돼. 그래서 내가 뭔 뜻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키워드를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 그 키워드를 가지고 딱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걸 콤팩트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키워드만 가지고 써주시면은 그 다음 때 실력이 나온다. 자기 실력이. 왜냐면 그 일을 했던 분들은 거기에다 그림 그리고 뭔가 설명을 더 붙이는데 기본적인 포맷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어를 잘하는데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 안 한 지 오래돼서. 그거 똑같은 건 말을 하는 훈련을 안 했으니까. 저번에 처음 배운 거는 GIS가 그냥 지오그래픽이고. 예. 그게 GIS. 예. 거기도 이제 GIS,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해가지고 나왔던 거고, 그거는 이제 송전선로 쪽에 대한 GIS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70번에 보시면은, 전력용 콘덴서의 결선도를 그리고 관련 기기를 설명하시오. 요거는 지금 보시면 오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3kV는 오메가. 6.6kV 쪽 보시면 이건 6.6kV가 아니라 23kV의 3차측이니까 6600이 맞습니다. 6600에다가 278 곱하기 18개 하면 5만이 나옵니다. 5000. 오메가. 계산을 해볼까요? 제가 그래서 이걸 외웠던 겁니다. 5000 나누기 18 하면은 277.7이니까 278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한 상에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6개. 6개가 들어갔던 건 나중에 보시면요. 하나, 둘 하는데 이걸 그림을 이렇게 안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있다. 위아래 이렇게 연결되고 얘가 나갔다 그러면 여기는 밑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그리고 하나, 둘, 여기 3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으면 여기 연결되고 여기 연결되겠죠. 여기 방전 코일 연결되고 여기 방전 코일 연결되고 여기 차단기 연결되고 여기 직렬 리액터 이렇게 끝에 연결되고요. 요게 한 상에 이렇게 6개가 3개씩 연결되는데 여기 위아래에 연결된 여기는 위에가 없습니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3개 중에 가운데가 없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70번을 볼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콘덴서 설명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3개 있고, 위에 연결 안 됐다면서요.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가고 하나 간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방전 코일 연결되고, 여기 시리즈 여기서 연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냥 그림을 그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그린 겁니다. 278짜리가 하나 6개씩 18개가 되면 되는 거고요. 예. 병렬로 쫙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3개씩. 3개씩. 근데 여기는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또. 위에는 연결이 왜 안 돼? 요거는 이제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요 3개 그룹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요 3개 그룹 맞춰주고, 직렬로 연결한 거죠. 용량을. 그래도 용량이 나오나? 예. 병렬로 또 용량이 직렬. 이게 사실은 직렬이죠, 이게 다. 병렬인데, 여기 병렬에, 이렇게 보시면 직렬이죠. 병렬에, 이것도 다, 사실은 병렬입니다, 다. 근데 왜냐면 여기로 묶은 겁니다. 여기, 요렇게. 묶어가지고 병렬이구나. 네. 여기 이제 요 3개 부분에 대한 방전 코일, 요 3개 부분에 대한 방전 코일, 그리고 여기 부분에 시리즈 이렉터가 있는 겁니다. 사진도. 저도 이거를 안 잊어먹는 게 제가 옛날에 현장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성남변전소 가서 찍다 보니까 이게 왜 연결이 안 됐지? 실제로 위에도 케이블이 하나 연결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직렬 리액터 선정시 100kV 부분이고, 이것들도 다 사진 찍었습니다. 100kV 콘덴서에다가 6% 리액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게 사진이 어디 있냐면요. 짠. 여기 돼 있죠? 여기 끊어져 있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위에 끊어져 있죠? 3개 직렬로 연결돼 있고, 3개 연결돼 있는데 밑에 한 선만 있고 위에 없죠? 그리고 여기 지금 방전 코일 돼 있고요. 요 옆에 이렇게 직렬 리액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5000kV라고 써있어요? 5000kV라고 안 써져 있고요. 278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278짜리가 6개가 모이니까 5000kV가 되는 겁니다. 한전 콘덴서 표준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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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78이 모여서 그래도 5MV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을 텐데, 요렇게 돼 있고요. 이거 말고도 거기서 또 찍어 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포텐셜 릴레이고, 다른 데서 찍었던 이렇게 사진들이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모아 놓은 겁니다. 이제 그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죠? 23kV 6600에 5MV이고, 방전 코일 용량은 835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전 코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다 해놨었는데, 기억이 없네요. 제가 어디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써주시면 됩니다. 70번, 71번이, 75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71번은 빼고 서지 6가지, 개폐 서지 6가지 생각나시나요? 6가지 키워드가 안 나오는 거 설명 못합니다. 지성속 이상전압 하면 또 나와야죠. 내부 이상전압은? 개폐 서지 지속속 이상전압은 뭐가 있죠? 과상, 계고, 과상, 무유변 영춘고, 폐부자 012죠. 지속속 이상전압은 뭡니까? 6가지를 써라. 지속적 여상들. 이상전압은? 네. 3가지. 5가지. 아니지, 6가지를 써야죠. 여기서도 이제 개폐서지가 나왔습니다. 개폐서지에서 나오는 거 6가지. 이건 뭔가요? 키워드가? 내부 이상전압으로 쓰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개폐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폐서지. 왜? 네. 그러니까 문제의 의미를 잘 모르시니까 이건 개폐서지를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이상전압에 뭐가 나오죠? 계고, 과상, 과도 진동전압,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 무유변 영춘고, 폐부자 012가 있죠.
폐부자 012도 이상전압입니다.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 6가지가 폐부자 012가 되는 거고요. 그걸 개통조작 시나 과도 상태 시에 발생하는 부분이 3개로 나눠져 있는 것 뿐이고요.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은 6가지가 되는 겁니다. 개폐서지도 6가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개폐서지는 단충, 여직, 쓰리고 해가지고 단락전류 차단 시에 발생하는 개폐서지, 충전전류 차단 시에 발생하는 개폐서지, 여자전류 차단 시에 발생하는 개폐서지, 여직, 직류 차단 시 발생하는 개폐서지, 그다음에 삼상 동시 투입 실패 시 발생하는 개폐서지, 그리고 고속도 재폐로 시 차단하는 개폐서지 해가지고 개폐서지를 원인별로 해가지고 6가지를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 문제는 약간 틀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개폐서지의 그 6가지가 아니라 무유변 영충고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유변 영충고. 거기에 있던 그런 내용들, 충전전류 차단 시, 고속도 재폐로 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무버 발전기 차단 시, 유도성 소전류 차단 시 나왔지 않습니까? 변압기 단자 단락 시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약간 응용돼가지고 나온 겁니다, 내용이. 근데 이제 약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거기 때문에 지속성 이상전압은 폐부자 012입니다. 폐부자 012. 폐부자 012 해가지고 나오면서 지속성 이상전압을 들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단병주 종류해가지고 단락비를 저하해서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서 이상전압에서 발전기 자기자 현상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단병주 동리가 또 나오는 거죠. 75분까지 하겠습니다. 72번. 좀 간단한 걸로. 저거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한 걸로. 자, 개폐서지를 원인별로 해가지고 각각의 대책에서 쓰시오. 그럼 단충여지 3구라고 했죠. 제가 단락전류 차단 시, 충전전류 차단 시, 여자전류 차단 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장전류 차단 시, 그 다음에 변압기 여자전류 차단 시, 삼상 동시 투입 시, 고속도 재폐로 시, 무바설로 투입 시, 이런 식으로 단충여지 3구 6가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요거 말고 다른 것들을 또 볼까요? 개방서지, 투입서지 중에 개방서지가 더 크다 이런 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있죠. 개고 과상, 무유변 영충고, 폐부자 012.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인데 지금 개폐서지 6개를 지금 설명하라면서요. 지금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변압기 삼상 비동기 투입 시, 유도성 소전류 차단 시, 고속도 재폐로 시, 무부하 소전류 개폐 시, 고장전류 차단 시, 단충여직 3구라고 단락전류 차단 시, 충전전류 차단 시, 여자전류 차단 시, 그 다음에 직류 개폐 시, 3고, 그럼 삼상 비동기 투입 시, 고속도 재폐로 차단 시. 이겁니다. 개폐서지가 이거 물어본 겁니다. 6개. 개고 과상에서 과도 진동 전압이 개폐서지고 이거를 개통조작 시하고 과도 발생 시로 나눠준 건데 그 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상용주파의 지속성 이상전압이 요 뒤에 74번 아닙니까? 그 부분 뭡니까? 폐부자 012라고요. 페란치 현상, 폐부,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그 다음에 폐부자, 발전기 자기자 여자 현상, 공진시, 그 다음에 1, 소리액터 1계통, 일선 단선시, 그 다음에 2계통 병가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죠. 그 내용을 지금 쓴 겁니다. 이렇게 다. 그 내용을 가지고 쓰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건 답안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73번이 뭐였죠? 지속성 이상전압의 종류. 폐부자 012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폐서지하고 이상전압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많은데 여기 보면 개고 과상 딱 보시면은 얘가 좀 다 적어주네요. 개고 과상. 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적어주고 개고 과상인데 이거는 상용주파니까 과자를 뺐으니까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은 무폐부자 012 해가지고 그걸 써준 거죠. 그래서 그 페란치 현상일 때 어떻게 보면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죠.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 W 플러스 PI 플러스 JQ가 나오는데 ET 플러스 J 뭐에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1.12가 나오고 1.13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3, 1.22, 그 다음에 1.79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수식이 나중에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에서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그 수식이 나온 겁니다, 지금. 오늘 배우셨던. 요거, ET는 EA 플러스 J, XG 플러스 이렇게 역률 부분. 발전기 내부의 단자 전압 가지고 계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수식이 똑같이 나온 겁니다. 1.13배에서 1.79배.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딱 나오고, 공진 현상 나오고,
이런 수식들 가지고 알파, 베타, VM 해가지고 나오고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문제 답별로 이렇게 좀 하시다 보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연도 문제를 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하다가 연구반 책 보니까 뭐 되는 것 같은데 문제를 많이 안 다뤄보니까 이게 관연도 문제를 많이 다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딱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날아가는 겁니다. 왜? 문제 다 외워가지고 쓰기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때부터 외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이 그게 지금 요 200문제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문제 답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실력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딱 봤을 때 그 전에 대답도 못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대답이 팍팍 나오는 게 그게 딱 머릿속에 잡혔기 때문에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단계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하산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하시면 되니까. 75번. 74번이 뭐였죠? 발전기 여자 방식. 뭐 75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요. 증기터빈 긴급 정지 보완 장치 있고 발전기 여자 방식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 여자 방식. 이건 AC가 있고 DC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구 자석을 이용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AC하고 DC형에 대한 부분. 여자기는 어떻게 되냐. 교류 여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지형 여자기가 있다. 교류에는 별치 정류가 있고 회전 정류가 있고 정지형에는 사이리스터가 있다. 근데 여기 사실 보시면 교류 여자기, 정지형 여자기 부분에 커뮤테이터 리스 그 세 가지 방식만 써놨는데 사실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세 가지를 써놓은 거죠. 가장 많이 쓰니까. AC 여자기에 대한 부분, 정지형 여자기에 대한 부분 나눠가지고 사이리스터 쓰는 부분은 정지형 여자기죠.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가 별치형 되는 커뮤테이터 정류기가 없다 이거죠. 정류기가 이거 가운데 보시면은 정류기가 없습니다. 여기 별치 정류기. 그러니까 따로 정류기를 설치를 해서 쓰고 있다 이거죠. 자체 정류기가 없는 겁니다. 발전기에. 그래서 따로 써가지고 여기서 다시 공급을 해주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리고 커뮤테이터 리스는 그리고 회전 정류기는 안에 정류기를 브러쉬가 없이 달아놨다는 거죠. 회전 전기자용 발전기의 고율은 축과 함께 회전하는 정류기. 안에다 이렇게 앞에다 넣어놔가지고 같이 돌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좀 작은 것들. 비상용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축 안에다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앞에서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뭘 쓴다고요? 정지형 여자기를 쓴다는 얘기죠. 정지형 여자기를. 사이리스트를 직접 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자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가지고 쓰고 발전기, 여자형 변압기를 써가지고 또 별도로 쓰기도 하고요. 여자형 변압기를 써가지고 AC를 받아가지고 그 AC를 가지고 여기 지금 DC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 AVR로 이렇게 다시 쓰기도 하고 변압기로 해서 자체 전원을 별도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리스트로 DC를 만들어가지고 그 DC를 이용해서 계좌를 만들어주는 방식을 쓴다고요. 왜? 용량이 크니까. 그래서 이런 그 여자형 변압기를 쓰는 것들도 동기전동기들도 이런 여자형 변압기 써가지고 그 여자를 시켜줍니다. 왜? AC를 받아가지고 옆에 그 뭐 1000메가짜리가 있다 그러면 1000메가짜리가 하나 달려가지고 거기 여자를 시켜주는 겁니다. 여자형 변압기들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방식들을 쓰고 있다. 아까 보셨던 것들은 용량이 작거나 옛날에 썼던 그 직류 방식들의 그런 것들을 그 AC에서 직류로 바꿔주기 위해서 썼던 것들이고 그 말고도 있는 것은 연구 자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이렉트로 직류를 만들어서 썼던 타입들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은. 근데 그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세 가지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75번. 증기터빈 긴급 정지 보완장치. 터빈의 여기 보시면은 긴급 정지 보완 장치니까 바이패스 밸브, 그 차단기 트리, 보일러, APC 연동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증기 터빈을 떨어뜨리기 위한 부분이죠. 증기 터빈을 급격하게 줄여드려야 되니까 외부에서 어떤 들어오는 그런 시그널로부터 해가지고 빨리 떨어뜨리기 위한 그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보조 오일 펌프 기동하고 그 터빈이 딱 죽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죽었습니다. 발전기가 서버렸죠. 발전기 서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터빈을 죽여야 될 때는 진짜 그 긴급한 상황이니까 터빈을 죽이는 겁니다. 이쪽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뭔가 터빈이 계속 돌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게 멈췄을 때는 뭡니까? 오일 펌프도 기동을 해가지고 회전 속도가 저하면은 압력을 견딜 수가 없죠. 갑자기 센 압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줘야 되고 터닝기어
가만히 멈춰버렸잖아요. 그럼 냉각이 되면 위에는 냉각이 잘 됩니다. 밑에는 보일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냉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분에 한 5에서 15ppm 정도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발전기 옆에 보시면 요만한 모터가 달려있거든요. 그 모터가 구정됐을 때는 이제 손으로도 돌릴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손으로 돌리는 거는 좀 사실 힘들고요. 예. 근데 이제 모터 자체는 작습니다. 근데 얘가 작아도 되는 게 옆에 큰 게 있고 얘만 돌리면 얘가 조금씩 천천히 돌리는 거니까. 야금야금. 자전거에 기어를 넣을 때 1단을 넣으면은 천천히 가죠. 얘는. 근데 뒷바퀴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돌지 않습니까? 앞에는 천천히 돌려도 뒷바퀴는 빨리 돌죠. 그런 식으로 얘를 천천히 돌리면 여기를 빨리 돌리면 여기 천천히 돌아가죠. 그러니까 요 조그만 걸 돌리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터닝 기어 4에서 70rp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터닝 기어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것들이 있고요. 왜 이게 그 긴급 정지 장치를 써야 되냐? 윤활유가 온도 상승이 일어나거나 그럼 베어링에 냉각수가 일어나거나 진동이 일어나거나 패킹이 일어나거나 로토의 접촉이 일어나거나 터빈을 긴급하게 떨어뜨려야 되는 그 부분은 기계적인 부분이 크다는 얘기죠. 기계적인 부분 그 안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계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생기니까 압력을 빼줘야 되겠죠. 뭐 힘이 들어가는 거니까 전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기계적인 부분에서 뭔가 스팀 쪽에 뭔가 센 부분이 들어가지고 얘가 뭐 충격이 가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긴급하게 정지를 하려면 정지를 하면서 그걸 바깥으로 빼줘야 되겠죠. 왜 정지를 해도 압력들은 들어오니까 그 바이패스를 통해서 그 압력들을 빨리 빼줘야 돼요. 보일러는 끌 수가 없으니까. 보일러는 불타고 있거든요. 터빈만 멈췄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주고 그 다음에 보일러가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 압력들이 계속 순환되니까 압력도 빼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기 차단기는 트립을 시켜야 되고 발전기가 돌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바이패스를 통해서 스팀을 빼주고 그 다음 보일러들도 빼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일 펌프를 기동해 가지고 그 안에 얘가 멈춰 있으니까 충분한 그 압력에 견디니까 그 오일도 좀 더 빼 가지고 압력을 이제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터닝기어를 작동해 가지고 천천히 돌려줘서 냉각이 균일하게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75분까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100번 또 뭐 120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다음 연구반에서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은 다음에 도움이 될 거고요. 뭐 오늘 공부를 한 중에 내일 시험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좀 듣고 가서 시험을 봤을 때 좀 당황하지 않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좀 시간을 여유를 두고 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